3장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2장에서 3장에서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대부분 먼저 다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시 바로 4장으로 같이 연결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증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생산력과 생산관계 요 사이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생산관계에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요 생산력을 보호한다고 그랬죠.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이 생산관계가 생산력을 보호한다. 아까 예로 들었던 이 책상 만드는 공장에서 초기에는 이렇게 의욕적으로 생산력을 높이는데 서로가 다같이 좀 일치가 되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서 생산력이 역동적으로 발전하면서 어떤 변화가 오죠. 근데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생산 관계가 생산력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게 어느 때예요? 박근혜 아버지 집권하던 18년, 20년 가까워.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한 20, 30년 정도는 자본주의가 한국에 정착되는 시기잖아요. 새로 이식되는 시기예요. 그랬을 때는 흔히 얘기하는 급속한 근대화라고 표현되죠.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근대화라는 것은 자본주의화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랬을 때 박정희가 어떤 생산 관계를 주도하는데 박정희 정권이 상당히 역할을 하죠. 이를테면 이제 농업에서 변화를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19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상황들이 20세기 중후반에 한국에서 그대로 이렇게 복제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를테면은 저는 이제 농촌 출신인데 유신벼, 통일벼 이런 거 쌀 품종이 개량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식량에 대한 생산력이 급속도로 증대해. 60년대, 70년대 이 무렵에요.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하니까 농촌에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이 증대는 일단은 비료, 그다음에 농업 기계 이런 것들의 어떤 혁명적 발전의 결과죠. 그래서 이제 기계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운기도 들어오고 콤바인, 트랙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농촌에서 이 땅을 가지고 조금씩 농사했던 사람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쌀값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도시로 이농을 해. 그래서 이농 현상이 벌어지죠. 1960년대, 70년대 요 사이에. 그리고 80년대 정도 오면은 이제 거의 인구의 절대 다수가 도시에 몰려들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도시 노동자가 급속도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들어선 이 자본들이 노동력을 싼 값에 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서 생산력을 급속도로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는 한 공장 안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설명드렸는데 그거는 실제로 전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제대로 반영한 건 아닙니다. 좋은 예는 아니에요. 실제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헐값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예비 노동자들이 많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부르주아들한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면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건제가, 그러니까 노예제가 폐지되고 봉건제가 시작될 무렵에는 콜로나투스라는 소작제도가 시행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노예주들이 이 노예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노예 몸값이 한마디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정상적으로 경작을 시키려면은 이 노예가 요구하는 조건을 어느 정도 들어줘야 돼. 그러면서 봉건제적인 장원 형태의 맹아가 발생하는데 그게 콜로나투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 네가 그냥 벌어. 그래가지고 네가 독립적으로 이걸 한번 해봐.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수확물을 절반만 나한테 줘. 이런 형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생산력이 급속도로 다시 또 올라가요. 당연하겠죠. 자기 어떤 기반이 주어져 있으니까 생산수단을 일부를 넘겨줬으니까. 그러면서 다시 생산력이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봉건제 초기에는 그 노예제에 비해서 생산력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현상들이 보이더라.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한 생산 관계는 일정한 범위에서 생산력을 보호한다. 이런 말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생산력이 역동적으로 발전한 결과 잉여 노동, 즉 잉여 생산물이 커지겠죠. 예. 그러면서 잉여 노동에 대한 착취가 증가하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임노동과 자본 편에서 해주시고, 그리고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도 강화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잉여 노동이 증가하고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잉여 노동이 증가하고 축적되는 몫이 많아지죠. 그럼 이 축적되는 몫을 자본가들은 생산시설을 늘리거나 자기 자본을 키우는 데 쓰죠. 계속해서 자기 자본을 확장해 가는 뭐 이런 데 쓰는 거잖아요. 잉여를 갖다가. 그러면서 자기 소유가 되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생산해서 나온 결과물을 내가 취득해가지고 바로 내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소유 범위가 커진다. 그 말입니다. 소유가 강화된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단계에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모순에 처하게 되고 대립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는 자본주의 모순이 시작되는 단계로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모순에 처했다고 하는데, 이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모순에 처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 이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계급과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충돌이 일어나죠. 이걸 우리 계급투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급투쟁이 벌어집니다. 노동조합도 만들고 경제투쟁도 하고, 그다음에 노동 조건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투쟁도 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도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8시간 노동제 쟁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급투쟁을 벌여왔죠.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런 현상들. 자, 이거를 우리는 계급투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생산계급과 소유계급 사이에서 계급투쟁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그런 모순의 결과는 또 새로운 생산력을 대표하는 계급이 등장하게 되더라.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공장을 예로 드는 게 아니고 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모순이 커지고 대립이 격화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계급이 출현한다. 역사 속에서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봉건제 말기에 그 농민 반란이 많이 일어나죠. 독일에서도 일어나고 막 헝가리 뭐 이런 데서 한국에서도 많이, 조선에서도 많이 일어났죠. 조선시대에도 농민 반란이 1860년대 이런 때는 전국적으로 농민 반란이 일어나요. 그것이 발전돼 가지고 나중에 갑오 농민 전쟁이 일어나죠. 한 20년, 30년 이 사이에 쭉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로 일어나는 단계로.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계급을 새로운 생산력을 대표하는 계급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봉건제 말기에는 장원을 통해서 거기에서 곡식을 생산하고 이런 걸로는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부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뭘 해야 되냐? 상공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상공업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부르그에 사는 주민들, 즉 부르주아들이 새로운 계급으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농노도 아니고 영주도 아니고 그 귀족도 아닌 새로운 계급이 신흥 부르주아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이 발전된 생산력을 대표하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생산 관계의 모순은 새로운 계급을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계급이 계급 투쟁을 계속 벌인 결과 이 증가된 생산력에 맞는 새로운 생산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농장에서 도망쳐 나온 그 산업 예비군들을 데리고 어떤 관계를 맺죠? 고용 관계를 맺죠. 새로운 생산 관계죠.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하게 하죠. 이거 얘기입니다. 새로운 생산 관계 형성이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새로운 생산 관계를 형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가 새로 생겨나고 자본가가 생겨났어요. 새로운 계급이. 그러니까 아까 신흥 부르주아가 생겨났으면 당연히 노동자 계급도 새로 생겼죠. 그러면서 이들 사이의 생산 관계는 이전에는 신분적으로 예속되어 있던 관계에서 이제는 자유로운 계약 관계로 발전하죠. 즉 신분에서 자유로운 노동자. 그러면서 자기 의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고용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즉 노동자가 자본가를 선택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훌륭한 단계에 이르죠. 그러면서 그 명문에서는 프리라고 쓰죠. 프리 레이버죠. 프리, 자유로운 노동자. 근데 이 뜻이 사실은 그거죠. 프리라는 게 뭐 저 영어에서 우리는 그냥 막연히 자유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라 소유에서 자유로운이죠. 소유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 어디에서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압에서 벗어난 것도 자유지만은 소유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자유죠. 그걸 프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때 얘기했던 프리, 즉 자유 박애 평등, 여기 이 자유에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주아 혁명이니까. 그런 이제 어떤 새로운 생산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생산 관계를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단계가 오겠죠. 이게 이제 사회혁명 단계입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그러면서 공화국을 건설하죠. 오늘날 요새 지금 조선일보 아니 경향신문에서 민주공화국 논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뭐 이런 질문을 던져요. 나는 100년 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100년 전이니까 뭐 조선시대 말기에는 그러니까 임시정부 헌법에서 거기서 공화제를 채택을 했거든요. 1919년 4월 11일 날. 그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진보적인 거죠. 그래서 야, 우리 공화제 하기로 했어. 임시정부에서 그렇게 헌법 약법을 내놨어요.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임시정부 요인들이 그걸 잘 안 지켜. 그러면 임시정부에서 이제 대의원 총회를 열어가지고 과연 우리 조선은 민주공화국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럴만 하죠. 근데 2016년도에 와서 무슨 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가? 아직도 봉건제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단계죠.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단계, 이게 상부구조를 새로 건설하는 거죠. 민주공화국은 이데올로기죠.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상부구조에서 이데올로기 영역에 속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혁명으로 상부구조를 새로 건설한다. 그래서 부르주아들은 근대 국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 혁명 결과 부르주아들은 근대 국가를 만들었죠. 이때 새로운 계급인 노동자 계급은 뭘 만들었습니까? 노동조합 만들었죠. 그것도 한참 지나서 죽으라고 싸워가지고 만든 게 노동조합이죠. 그때 노동자 계급이 노동자 국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럴 만한 역사적 단계에 도달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고작 만든 게 노동조합 정도 만든 거죠. 그렇죠, 지도위원님. 그러면서 이제 근대 국가가 탄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사에서 그 알고 있는 상식들을 여기다 맞추면은 대체로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국가라는 거는 역사 인문론적으로 설명하면은 새로운 생산력과 새로운 생산 관계가 통일된 형태죠.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라는 하나의 토대가 구축이 되면서 거기에 맞는 또는 어떤 상부 구조로서의 근대 국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부 구조라는 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건 지워버리고 이 생산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제도,
뭐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 유물론에서 두 번째 명제인 생산력이 생산 관계를 주도한다. 즉 생산력이 생산 관계를 주도하고 이 새로운 생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상부 구조가 건설이 된다. 그러면 그 애초에 시초의 힘은 생산력이 증가해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그 막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의 한 구절이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 11쪽. 네.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변증법적 관계에 대한 그 인용 내용을 누가 한번 좀 읽어 주시겠어요? 여기 앞줄에 우리 동지. 네.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그 발전의 일정 단계에서 그 생산력이 그때까지 내부에서 작용해온 기존 생산 관계와 혹은 그 법률적 표현에 불과한 소유 관계와의 모순에 부딪히게 된다. 이 관계는 생산력의 발전을 조음하던 상태에서 질곡의 단계로 변한다. 바로 이때 사회혁명의 시대가 시작된다. 경제적 기초의 변화와 더불어 거대한 상호구조 전체가 서서히 혹은 급속히 변형된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우리 교재에는 그 뒤에 이제 시대별 생산 양식들의 특징이 쭉 나와 있죠. 예. 그러면서 생산 양식에 의한 시대 구분 그래가지고 원시 공동체에서부터 사회주의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그냥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재 내용이 조금 빈약합니다. 죄송하고요. 그래서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이 생산 수단과 그 다음에 직접 생산자의 관계가 형성이 아직 안 됐죠. 그게 특징이고, 그래서 공동 노동하고 공동 분배하고 그냥 일용할 양식을 소비하는 것으로 쭉 이어져 오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그 생산 관계라는 거는 굳이 따지면 비적대적이죠.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생산력에 대한 착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다고 봐야죠. 예, 잉여 생산물이 없으니까. 근데 잉여가 발생이 되면서 분업과 더불어 계급도 분화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원시 공동체 사회의 특징을 보면은 그 모계 사회, 참고로 그다음에 시족 사회 이런 특징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모계 사회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결핍된 평화의 시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시 공동체 사회에 대해서 엥겔스가 잘 정리한 저작을 남겼죠.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이 책 보시면은 특히 그 페미니즘 공부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으면 좋은 책이죠.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이어지는 노예제 사회에서는 이제 적대적 계급이 발생하게 되죠. 즉 노예와 노예주라는 적대적 계급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생산 방식은 강제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로마 시대 노예 그 상황을 보면은 자유인 한 명당 노예가 1.5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죠. 그러니까 노예 한 명이 노예 2명이 자유인 한 명 정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단계였다. 생산력이 그렇게 굉장히 생산력이 높았던 건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예 수가 감소해가지고 생산력 증가가 둔화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 이제 잉여도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유인들은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생기죠. 그것은 이제 노예를 공급하는 데 대한 한계, 즉 포로를 잡아오는 데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자유민들하고 수공업자들이 몰락의 길을 걷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예들 스스로가 저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스파르타쿠스를 기억하고 있지만은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노예 저항들이 막 일어났었죠. 그렇게 해서 다음 생산 양식으로 넘어가게 되죠. 인류 역사는. 그래서
봉건제가 시작이 됩니다. 봉건제는 뭐 지금으로부터 뭐 약 한 2000년, 뭐 한 7, 800년 뭐 요 사이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건제는 일단 이 노예주도 그 생산자들이 가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게 큰 특징이죠.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고 다시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주를 이전할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원 안에서 머물러야 됐어요. 도망치면 누가 쫓아옵니까? 기사가 쫓아가서 잡아오죠. 그래가지고 큰 벌 받습니다. 신분적으로 예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신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세의 영주들은, 소유계급은 종교를 열심히 선전했죠. 그래서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그 어떤 신분 예속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봉건제에서도 봉건제에서는 생산수단과 직접 생산자가 바로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생산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교환도 발생을 합니다. 담장을 넘죠. 장원의 담장을 넘어서 자본의 시초 축적이 이루어지죠. 예, 자본의 시초 축적이라는 개념은 자본론에서는 다각도로 설명을 하는데, 아무튼 최초 자본이 형성이 된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그 부르주아 계급을 이제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더불어서 임금 노동자 계급이, 즉 노동자 계급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들은 생산 관계가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되죠. 즉 신분에서 벗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모두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등한 조건에서 고용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생산력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잉여가 극대화되죠. 그러니까 착취도 극대화되죠. 상대적 착취가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 임금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게다가 공황이 한 번씩 쓸고 갈 때마다,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공황을 몰고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공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 노동자 계급의 처지는 아주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런 결과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그 다음에 그 생산 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 이 사이에서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봉건제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게 생산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는 착취가 직접적으로, 이전에는 착취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착취 자체가 은폐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노예제나 봉건제 사회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받는 거 없이 내가 만든 것을 이 지배 계급한테 갖다 바쳤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만든 걸 바치는 게 아니라 자본가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서 또 죽으라고 일을 하죠. 거꾸로 돼 있죠, 뭔가. 사실은 엄청난 착취를 당하는데 겉으로는, 현상적으로는 내가 자본가로부터 뭔가를 받는 형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보편적인 현상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월급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발 저를 임금 노예로 써주십시오. 난리 났잖아요, 안 써주니까. 지금 특히 우리 청년 학생들은 그러잖아요. 노예로 안 써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전도돼 버렸죠, 현상, 본질이. 예, 그럼 이게 이제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심각한 변화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그 혁명적 이행이 왜 이렇게 더디냐? 거기에는 바로 이거, 은폐. 그러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봉건제 사회 이전에는 직접 생산자들을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무기가 없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단계에서는 훌륭한 막스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폐되는 대신에
이것을 폭로할 수 있는 저항 이데올로기로서 우리가 막스주의 이론 또는 사회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이미 정립이 돼 있어요. 이용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도 있었지만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생산 양식까지 왔고,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착취를 은폐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위대한 철학자들 대부분이 여기에 복무한 사람들이죠. 또 우리가 배웠던 경제학자들 대부분도 여기에 복무했죠. 그리고 오로지 그냥 막스주의자들 말고는 다 모든 뭐 철학자, 과학자, 뭐 경제학자 거의 다 여기 이거 은폐하는 데 복무한 사람들이죠. 이걸 혁명적으로 전도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적 차원에서 어떤 그 혁명적인 전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은폐를 까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이데올로기 투쟁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상 투쟁이 아주 중요하다.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온전한 사회주의,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이런 어떤 그 생산 양식의 단계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떤 공산주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사상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사상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 단계는 그만큼 복잡하잖아요.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접 피해자들이 다 안 가르쳐줘도 알지만 여기서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은폐된 본질을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우리가 앞으로 더 정밀하게 어떤 체계를 세워야 될 부분이죠. 자, 사회주의에서는 저는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같은 말로 그냥 쓰겠습니다. 엄밀하게 뭐 분리해가지고 뭐 어떤 이행기, 뭐 과도기 단계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묶어서 공산주의와 같은 말로 쓸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그 생산 관계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회주의에서의 생산 관계는 어떻게 되죠? 일치되죠. 일치. 이게 중요하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철폐,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사회주의 단계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로 정상적인 생산 관계, 이전의 특수한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인간화된 어떤 생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적 소유의 철폐가 필요하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주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주의를 얘기할 때마다 많은 비난에 시달리죠. 말도 안 되는. 근데 이제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의 어떤 내용들이 몇 가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보면은. 가장 큰 게 뭐예요? 예를 들면 뭐. 자, 그 전에 우리가 공산주의에서 추구하는 건 뭡니까?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 소비한다. 공산당 선언에서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면 생산 관계가 해체되고 집단적으로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사회적으로 생산하고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만큼 분배한다. 그럼 뭐 과도기적인 단계에서는 뭐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단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막스도 그런 얘기 했지만. 그런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그거죠. 그냥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즐겁게 일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적 이익과 그 사회 이익을 일치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아니, 뭐 자기가 뭐 자기 재산 늘릴 수 있는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일하겠냐,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죠. 가장 흔한 게 그거죠. 사회주의 되면 게을러진다,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제 그거는 인간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첫 시간 때 그 막스주의 인간관을 얘기했잖아요. 역사 인문에서 인간관은 사회적 관계의 총체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데올로기 영역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런 그 공산주의 생산 양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럼 과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소비하는 그런 세상이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도 들어올 수 있죠. 가능할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어요? 있죠. 예, 저도 확신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하나 대자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단지 일국 차원에서가 아니라 작은 범위 안에서는 일어나죠.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가정 안에서 보면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일하고 그 다음에 일하고 상관없이 내가 일했냐 안 했냐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 소비하죠.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근데 단지 그걸 가족주의라는 틀로 묶어가지고 평화시켜버리죠. 어떤 특수 영역으로 봐버리는 이것을 보편화시키면 끝. 간단하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공상이 아니다. 과학이고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고 그 요소들은 다 실현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등장한 5가지 생산 양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산 양식을 쭉 나열한 이유는 뭐냐면은 어떻게 인간의 삶이, 인간 사회의 어떤 삶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느냐.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법칙도 역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법칙도 역사적으로 이런 변화해온 단계를 분석한 결과로 이러한 하나의 이론적 토대가 나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3장을 정리를 하고요. 바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